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전 제 삶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이름 없는 들꽃. 왜 이름 없는 들꽃들의 생애를 보면 그렇잖아요. 씨앗일 적에는 억센 잡초들에게 치여서 아주 어렵사리 뿌리를 내려야만 하고 잎사귀를 조금 틔웠나 싶을 무렵부터는 화려한 꽃무리에게 밀려 외면당하기 일쑤죠. 하지만 그러한 우여곡절을 이겨낸 끝에 마침내 한떨기 꽃망울을 만개시킨 어느 가을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아, 저 들꽃들 참 예쁘구나. 돌아보면 제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아픈 기억들도 있었지만 끝끝내 이겨낸 끝에 행복에 겨운 지금을 맞이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야간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돈 벌어 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로 영영 소식이 끊겨버렸고 할아버지와 단 둘이서 살았는데요. 그나마 하늘 아래 단 하나 남아있던 보호자인 할아버지마저도 거동조차 불편한 중풍 환자셨기에 저는 먹고 사는 생계 문제와 할아버지 병수발을 동시에 해내야만 했어요. 말하자면 소녀 가장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아직 애뜬 티를 벗어 던지지도 못한 소녀에게 세상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좀처럼 제대로 된 일자리가 주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전 재봉틀 공방이니 자동차 와이퍼를 만드는 공장이니 하는 곳들을 주로 하루살이 일용직으로 전전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야간 고등학교 출신이라며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엄청 대견하거든요. 제가 그때 학업까지 병행할 수 있었던 힘은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단 하나의 소망 덕분이었어요. 내 삶은 반드시 나아질 수 있다. 오늘의 내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내일의 내 삶마저 어둡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러나 든든했던 제 소망의 불빛이 꺼져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어린 제 눈에도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가족을 보내야만 하는 이야기는 소설 속에서나 등장하는 신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진짜로 제 이야기가 되게 생겼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할아버지는 임종의 고비를 수차례나 넘기셨지만 결국 영원한 작별의 순간이 닥쳐오고야 말았고 할아버지는 숨가쁜 마지막 유언 한마디로 꺼져가던 제 소망의 불씨를 되살려 놓은 채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소은아, 하래비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셔. 천년만년 사셔야지. 나 대학 입학식도 같이 가고 졸업식 날에는 같이 사진도 찍고 적어도 결혼식 신부 입장은 시켜줘야지. 응? 할아버지 이대로 가버리면 혼자 남겨진 난 어떡하라고. 하래비 말 잘 들으렴.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어. 아, 이러다 진짜 숨 넘어가겠어. 날 생각해서라도 제발. 응? 사람이 태어난 날이 있으면 가는 날도 있는 베비야. 그래도 하래비는 아무런 여한도 걱정도 없단다. 왜요? 살면서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잖아. 내가 할아버지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니까? 근데 지금 그런 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 우리 소은이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우리 가족들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소은이니까. 또 이 세상에는 우리 가족들보다 소은이를 훨씬 더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 있을 테니까. 그러니 소은아, 혼자라서 외롭다 생각지도 말고 지금 잠깐 궁핍한 삶이라고 해도 절대 희망 놓지 말고 딱 지금처럼만 씩씩하게 잘 이겨내주련. 네, 알았어요. 약속할게. 고맙다. 고마워.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로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저는 장례를 마치는 즉시 집안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어요. 그 돈으로 2달이 펴고 누울 수도 없는 고시원방에 거처를 마련했고 죽어라 공부한 이듬해 겨울에는 대학교 입학 수능 시험을 치렀어요. 할아버지께서 되새겨주셨던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는 소망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저는 이후로도 참 치열하게 살았어요. 낮에는 대학교 경영학 수업을 들었고 밤에는 공장 야간반 공순이가 되어 돈을 벌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고시원방으로 돌아와서는 쫄쫄 굶은 하루 끼니를 식빵 몇 조각으로 때우며 밤샘 공부를 하는 고된 일상이었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인내는 쓰지만 그 인내로 맞이할 화창한 내일은 무척이나 달콤할 테니까요. 제가 꿈꾸었던 화창하고 달콤한 내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대학교 졸업장을 받는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한 덕분에 독한 화학약품 먼지 맡아가며 일하던 공장 공순이 처지에서 정장 쫙 빼입고 출근하는 커리어우먼이 되었거든요. 그 무렵 첫사랑도 생겼어요. 중소기업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그 남자와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고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죠. 우여곡절 많았던 성장 과정 끝에 처음 누리게 된 행복이 저는 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 행복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더라고요. 역시나 결혼 문제였죠. 그리고 모든 불화의 시작은 많은 신혼부부의 경우에서처럼 시모였어요. 시모와의 첫 만남, 첫 마디부터가 아주 심상치가 않았죠. 혼수는 얼마나 해올 수 있니? 네? 대기업 정직원이라면서 올해 중으로 승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지? 그 정도 능력이면 혼수는 얼마나 해올 수 있냔 말이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한창 젊은 것이 벌써부터 귓구멍이 막힌 거야 뭐야? 그게 아니라 결혼 허락도 받기 전에 혼수 얘기부터 꺼내시니까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은 혼수 얘긴데 뭘. 그리고 나 그렇게 만만한 여자 아니다. 혼수를 얼마씩이나 해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순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 좋을 거야. 혼수로 대체 뭘 얼마나 원하시는데요? 1억 4천. 예단비는 따로 받을 거고. 1억 4천만 원이요? 그것도 기왕이면 현금이었으면 좋겠구나. 아니, 꼭 현금이어야겠어. 순간 전 제 귀를 의심하고야 말았어요. 그동안 살아온 제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보통 혼수라고 하면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제품이나 이불 그런 걸 말하고 예단이니 뭐니 다 합쳐도 시댁 식구들에게 하는 한복이나 정장 선물 그런 걸 뜻하잖아요. 그런데 대뜸 현금이라뇨. 그것도 1억 4천씩이나. 좀 많이 황당하네요. 혼수를 현금으로 해다 바쳐가면서 하는 결혼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금액부터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액수라서요. 혹시 꼭 1억 4천이어야만 하는 이유도 있는 건가요? 그것도 꼭 현금으로요? 꼴에 대기업 다닌답시고 우리가 없이 사는 집안이라면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가난은 해도 자식만큼은 허투루 키우지 않았어. 우리 현식이 오늘 이때까지 입히고 먹이고 가르쳐가면서 키우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고 또 그러니라 내 평생 헌신한 노고의 값어치만 해도 얼만데 이 결혼에 매긴 가격을 꼴랑 1억 4천? 그건 돈도 아니야 이거사. 왜 대답이 없어? 1억 4천이 마음에 안 드니? 그럼 내친 김에 2억으로 올려볼까 어디? 고민 중이라서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 지금 혹시 결혼 전에 제 기라도 꺾어놓으려는 건가요? 아님 아들 자식 팔아서 결혼으로 장사라도 하겠다는 속셈인 건가요? 뭐? 장사? 결혼에 매긴 가격이라면서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말이 그렇게 나왔을 뿐이야. 괜히 꼬투리 잡지 마. 그러자 지금껏 잠자코 얘기를 듣고만 있던 예비신랑이 대뜸 나서더라고요. 문제는
그래, 당신이 잘못했네. 어디서 어른 말씀에 버릇없이 꼬치꼬치 캐물어. 엄마가 잠깐 말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사실 그날 기분이 나빴던 순간이 바로 이때였어요. 예비신랑이 웬 회개한 봉변을 당하고 있는 제가 아니라 시모 편을 들었다는 거죠. 아무리 엄마 아들 사이라도 그렇지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의 잘못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솔직히 수치심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내가 고른 남자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싶은 부끄러움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예비신랑은 제가 시모의 말에 대답이라도 한마디 할라 치면 너무 잠자코 듣기나 하라는 투로 째려보기 일쑤였고, 시모는 그놈의 현금 혼수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더라고요. 참다 더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결국 아주 단호한 한마디를 던지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1억 4천에 아들 팔아 넘기듯이 결혼시키려는 부모도 이해할 수 없고요. 또 그런 부모도 무조건 부모랍시고 감싸고 드는 자식의 모습도 꽤 실망이고요. 생각 정리되면 제 쪽에서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날 시모와 예비신랑은 시댁을 떠나는 저를 순순히 보내주었어요. 그래놓고는 지들도 불안했던 모양이죠. 불화만 낳고 끝나버린 첫 만남 직후부터 시모와 예비신랑이 너나 할 것 없이 저에게 접근을 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더라고요. 이유야 뻔하죠. 제발 파혼만큼은 말아달라며 애걸복걸.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조금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은 채로 모든 접근을 차단했지만 명색이 직장인인 탓에 일과 시간 중에는 사무실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바로 그 지점을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 덜컥 안내데스크 직원으로부터 업무를 보고 있던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시모가 저를 딱 한 번만 불러내달라며 몇 시간째 귀찮게 졸라대고 있으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는 전화였어요. 시모의 행패가 직장에까지 미치자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이참에 싹을 확 잘라버리기 위해 시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휴게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1억 4천 현금으로 해다 놓으라며 고압적으로 윽박지를 때는 언제고 시모가 테이블에 12첩 반상을 차려놓은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겨우 딱 2번째 만남인데 만날 때마다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이번엔 대체 무슨 상황인 건가요? 지난번에는 내가 초면에 결례가 많았지 싶어서 사과의 의미로다가 한번 준비해봤어. 그날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생각 정리되면 제 쪽에서 먼저 연락하겠다고요.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말고. 사실 내가 요즘 갱년기야.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아주. 환자한테는 당연히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 거고. 안 그래? 글쎄요. 단순한 갱년기 우울증 증상이라기에는 상태가 너무 오락가락이라. 그 정도면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치료를 먼저 받는 게 순서 아닐까요? 시애미가 이렇게 사과하잖니. 잘못했다고 하잖니. 그런데 자꾸 그렇게 고압적으로 나올 거야? 방향이 틀렸으니까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달이 난 이유는 1억 4천 혼수를 그것도 현금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인데 그 일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방할 것 꼴이 대기업 정직원이랍시고 콧대는 더럽게 높네. 다 들리거든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거사. 기집애가 말이야. 어른이 이 정도로 굽히고 들어오면 나 죽었소 하면서 밥작 엎드려 벌벌 떠는 맛이 있어야지. 그딴 성격으로 우리 귀한 아들 비위 맞추면서 살 수 있겠어? 바짝 엎드려서 뭐요? 요구한 현수 현금으로 해다 바치라고요? 아들 비위 맞추면서 살기는 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요. 저도 돌아가신 제 할아버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이었습니다. 야!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놈의 1억 4천을 현금으로 받아서 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소리 이만큼 반복했으면 재밌다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지루하다고 손살에 친다고요. 알아요? 그래서 네가 기어이 이 결혼을 파투를 놓겠다? 네, 그럽시다.
당신 아들내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마보이라는 사실도 실망이었지만 마마보이 아니었더라도 그쪽 같은 시어머니 모시면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렇게 그쪽 집안과의 혼담을 완벽하게 끝내버렸다고 생각한 저는 알턴이라도 쏙 빠진 것 마냥 속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는 한편으로는 뜨뜻미지근한 의문이 생기기도 했죠. 대체 왜 1억 4천을 심지어 자존심까지 굽어가면서 왜 굳이 현금으로 요구했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그런 의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파운이 알게 모르게 제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한동안 무기력증에 시달렸어요. 입사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승진 통지서를 받아도 별 감흥이 없었고 부쩍 오른 월급 통장을 받아들면서도 무덤덤했어요. 어릴 적부터 워낙에 열심히 살아왔던 저로서는 무기력증이 무척이나 낯설었고 이겨낼 방법 또한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무기력증에게 마냥 휘둘리고만 있던 제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옆부서 선배 하나가 스스럼 없이 다가오더라고요. 시간이 약일 때도 있어. 흘려보내다 보면 문득 괜찮아지게 마련이거든. 무슨 뜻이에요? 근데 세상을 겪을수록 사실은 시간이 약이 아닐 경우가 훨씬 많더라. 선배, 파혼했다며. 그 소문이 벌써 그쪽까지 퍼졌어요? 하긴 놓친 내가 회사까지 와서 행패를 부렸으니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겠지. 암튼 놀리려면 나중에요. 저 지금 좀 이상해요. 요즘 재미없지? 좋은 일이 좋은 일 같지도 않고 나쁜 일이 나쁜 일 같지도 않고. 선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도 아파봤거든. 그랬구나. 아파봤으면 이겨내는 방법도 알겠네요. 내 경우에는 둘이었어.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 두 번째 하나는 또 다른 사랑. 첫 번째 마음에 드네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돌아보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뭐든 해야만 했거든요. 그럼 나랑 같이 찾아볼래? 소은 씨가 좋아하는 일. 선배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나야 고맙죠.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대답이었어요. 절 위로해주려는 선배의 고마운 마음에 대한 호의적인 화답이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는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걸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선배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선배는 알면 알수록 참 좋은 남자더라고요. 큰 사업을 하는 부모님을 둔 소위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을 정도로 검소했어요.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이면서도 잘난 체 한번 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추운 겨울날 문득 마주한 따스한 커피 한 잔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선배를 바라보기만 해도 커피 향이 느껴졌어요. 그때 전 깨달았죠. 아, 내가 또 사랑에 빠져버렸구나. 하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번 실패해버렸던 사랑의 창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이었던 때다가 제가 다가서기에 그 선배는 너무 먼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선배가 먼저 불쑥 다가왔어요. 축하해. 사표 썼다며? 아, 뭐야. 후배가 사표 썼다면 뜯어 말리는 게 선배의 책임 아닌가? 무슨 남자가 이렇게 무심해요. 좋아하는 일 찾았다며. 딱 보니까 창업하려고 사표 낸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축하지. 맞아요. 인터넷 쇼핑몰을 한번 해볼까 싶어. 좋겠다. 아픔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다 끝낸 것 같고. 소은씨, 좀 전에 뭐라고 했어? 사표를 뜯어 말리는 게 선배의 책임? 그 다음에 했던 말. 무슨 남자가 이렇게 무심하냐는 거? 내가 남자야? 네? 아픔을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 또 다른 사랑. 그 사랑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나한테 소은 씨는 직장 후배가 아니라 여자거든. 선배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불현듯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어요. 이 세상에는
가족들보다 저를 더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는 바로 그 유언이요. 동시에 전 확신했죠. 이 남자가 바로 그 남자다. 놓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첫 번째 대답은 거절이었어요. 왜냐면 미안해요 선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 왜냐면 나 스스로 선배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먼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딴 사람한테 넘어가지 말고 나만 기다려줘요. 다음 프로포즈는 내가 꼭 먼저 할 테니까 기다려줘요. 제 수줍은 거절의 말에 선배가 그윽한 미소로 대답하는 찰나 결혼이 파토나면서 완전히 쫑난 마마보이 전 남친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라고요. 전 이건 또 웬 무슨 난리인가 싶어 당장 물었죠. 그쪽이 우리 회사엔 어쩐 일이야? 하청업체 직원이지. 우리 회사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여기 직원도 아니잖아. 예전에 받아준 출입증으로 일단 들어왔어. 아주 급한 상황이라. 전 남친의 다급하고 창백한 안색을 보아하니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 이거 참. 핏줄은 담는다고 하던가요? 첫 만남 첫 마디부터 혼수 1억 4천 현금으로 요구했던 시모의 아들답게 전 남친이 대뜸 내놓은 말도 아주 가관이었어요. 돈 좀 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억 4천만. 유전이니? 다짜고짜 억소리 입에 올리는 게 집안 내력이야.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다고 모자가 쌍으로 이러는 건데 정말. 사표 썼다며. 그럼 퇴직금 나올 거고. 당신 워낙에 억척스러운 사람이니까 월급 들어오는 족족 적금 넣었을 테고. 모자라면 대기업 직원이니까 대출도 쉽잖아. 한 번만 해주라. 응? 빚쟁이세요? 내가 그쪽 모자한테 돈이라도 빌렸어. 그래서 돈 받으러 왔니? 나 이제 겨우 당신들 그림자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그런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가 줬어. 빚. 뭐? 엄마가 빚을 많이 줬다고.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 하나 있는데 그 아줌마한테 홀라당 속아서 다단계에 전 재산 때려 박은 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야. 지금 집에 사채 업자들 쳐들어오고 차 앞딱지 붙고 난리 났어. 여러 모습 보여준다 진짜. 그 빚이 딱 1억 4천이었니? 혼수를 해놓으라던 그 돈이 결국에는 시댁 빚 갚아놓으라는 소리였네? 나도 몰랐던 일이야. 엄마가 원래 결혼할 때 다들 그 정도 혼수 받는다고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지. 입 닫어. 너 같은 마마보이를 한때나마 사랑했던 내 자신이 자꾸 수치스러워지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라. 응? 내가 왜? 우리 끝났어. 결혼도 파토났고. 그래서 돈 안 빌려주겠다고? 우리 엄마 경제사범으로 교도소 끌려가는 꼴 가만히 지켜만 보겠다고? 엉뚱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난 아무 관련도 없으니까. 그러기만 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나도 당신 회사에 아는 사람들 많거든? 확 헛소문 내버린다. 나랑 끝나기도 전에 땀난 자랑 바람 피울 생각부터 하고 있는 바람에 결혼 파토난 거라고. 협박이라도 하셔서 돈을 뜯어가시겠다? 너 진짜 또라이니? 나한테는 무슨 욕을 해도 좋으니까 우리 엄마 빚 한 번만 갚아줘. 빚만 갚아주면 당신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벽하게 사라져줄게. 그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새 출발을 앞두고 있었고 새 인연과의 사랑 또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허물 같은 전남친 그리고 시모와의 질척거리는 관계에 시달릴 필요 따위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전남친에게 딱 한마디를 되물었어요. 내가 말로 하니까 줄 것 같이 느껴지나 본데 1억 4천? 그거면 되겠어? 그거 먹고 떨어져 줄 수 있겠냐고. 당연하지. 엄마를 걸고 약속할게. 알았으니까 집에 가서 기다려. 준비해서 금방 갈 테니까. 그렇게 전 007 가방 2개와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로 그들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제 눈앞에 펼쳐진 집안 몰골이 영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채업자들이 한바탕 행패를 제대로 부리고 갔는지 집기들이 모조리 박살이 나 있었고 그나마 멀쩡한 가구 같은 것들에는 차 앞딱지들도 붙어 있었죠. 난장판이네요. 그러게 왜 다단계 같은 거에 속아가지고서는. 돈은 현찰다발로 준비해서 온 거야. 내가 신용불량자 신세라
은행 계좌 거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꼭 현금이어야 돼. 그때나 지금이나 첫마디가 돈 얘기인 건 마찬가지네요. 하기사 엄마가 그 모양이니 아들 자식도 그 모양으로 컸겠지만. 시끄럽고 돈부터 내놓으렴. 우리 현식이가 약속한 대로 깔끔하게 먹고 떨어져 주마. 그 말만을 기다리고 있던 저는 준비한 007 가방 2개를 냉큼 내어놓았어요. 그 가방에 5만원권 지폐를 가득 넣었다면 정확히 2억 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가득한 현찰다발을 기대하며 첫 번째 가방을 열어본 전 남친은 거품을 물며 졸도를 하고야 말았고, 두 번째 가방을 열어본 시모의 얼굴은 잿빛으로 물들고야 말았죠. 너 이게 뭐니? 보면 몰라요? 밥이잖아, 개밥. 그걸 몰라서 물어? 돈 어딨냐고. 내 돈 1억 4천. 준다며. 준다고 약속했었잖아. 알았으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만 했던 걸로 아는데. 그냥 말로 하니까 못 알아먹더라고요. 발뺌하지 마. 구두 계약도 엄연히 계약인 거 몰라? 준비해서 금방 온다며. 그래서 준비했잖아요, 개밥. 너 지금 우리 매기니? 네, 매기는 겁니다. 입만 벌렸다 하면 하도 사람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대길래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한 인간들 알아들으라는 차원으로. 그럼 돈은? 너 진짜 한 푼도 안 챙겨온 거니? 당장 이자 메꿀 100만 원도 안 가지고 온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유감이지만 그쪽들한테 줄 수 있는 건 그 개밥밖에는 없어요. 빚 1억 4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벌어서 갚아. 이 말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를 떴고 이자 맥국에 1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는 시모의 절규가 온 동네방네 울려 퍼졌어요. 지금은 혼수 1억 4천 현금으로 받아 다단계 빚을 갚으려고 했던 시모와 전남친의 행방은 알 길이 없어요. 지금쯤은 아마 막노동이든 뭐든 해서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가고 있겠죠. 누가 그런 인간들한테 1억 4천이나 바쳐가면서 결혼을 한답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아 대기업에 사표를 던졌던 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성공했어요. 지금은 계열사 쇼핑몰 3개를 거느린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죠. 그리고 제 생애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큰 위로와 응원으로 다가와 주었던 선배와 결혼에 골인했어요. 자수성가를 이룬 사업가도 되었겠다. 전 남친, 그리고 시모와의 질척이는 인연 또한 완전히 끊어내었겠다. 마침내 선배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제 스스로의 삶을 이름 없는 들꽃에 비유했던 이유는요. 들꽃은 혼자 피어나지 않잖아요. 서로에게 기대가면서 한데 어우러져 꽃망울을 만개하죠. 그래서 제 삶은 이름 없는 들꽃과 같아요. 온갖 역경을 딛고 마침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서로 기대가며 어우러지며 그렇게 행복을 꽃피운 삶이니까요. 가녀린 여러분의 삶에도 한떨기 꽃망울 같은 인연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